버려진 오두막에서 발견된 한 젊은 남성의 비극적인 사건. 조사가 깊어질수록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정황들과 복잡하게 얽힌 인물관계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사건의 진상은 갈수록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미지의 미스터리 수첩 지금 시작합니다. 2008년 12월 3일 경찰은 한 통의 익명 전화를 받게 됩니다. 전화를 건 제보자는 경찰에게 뉴힐 올리브 로드에 있는 한 버려진 오두막에 가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은 채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렸죠. 신고를 접수한 워터 경관과 그의 파트너 엘렌은 제보자가 말한 장소로 즉시 출동했습니다. 목적지는 매우 외진 곳에 있었죠. 오두막은 오랫동안 방치된 듯 낡아 있었고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어 유난히 황량하고 스산해 보였습니다. 두 경관은 오두막 입구에 둥근 물 웅덩이가 하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변에 파헤쳐진 흙으로 보아 최근에 파놓은 깊은 구덩이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름은 약 1m, 깊이는 약 0.6m 정도였으며 구덩이 안에는 진흙물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이 순간 워터 경관은 이 익명 전화가 단순한 장난이 아님을 확신했습니다. 이 구덩이는 무언가를, 심지어는 누군가를 안매장하기 위해 파놓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어 두 경관은 천천히 오두막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워터 경관은 오두막 근처 나무 한 그루에 켈트족의 삼각형 기호가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본래도 음산했던 오두막에 기묘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해주었습니다. 오두막의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쪽에는 구멍 뚫린 나무 판자가 덧대어져 있어 밖에서는 내부 상황을 전혀 볼 수가 없었죠. 하지만 오두막의 문은 잠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워터 경관이 큰 소리로 몇 번이나 문을 두드리며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경관은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조명이 어두웠고 곳곳에 잡동사니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수많은 담배꽁초와 먹다 남은 음식, 빈 술잔, 그리고 몇 개의 처방약 빈병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 약병들은 원래 우울증 치료제를 담고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방구석에는 오래된 턴테이블이 힘겹게 돌아가며 희미한 소리를 내고 있었고 턴테이블 옆에는 타로카드 한 벌이 놓여 있었습니다. 내부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이곳은 오랫동안 버려져 있었지만 최근 누군가가 잠시 머물렀던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지저분한 곳에 살고 싶어 했을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죠. 두 경관은 계속해서 안으로 들어갔고 화장실에 도착했습니다. 화장실에는 문이 없었고 낡은 침대 시트 하나가 외부와 내부를 가려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워터 경관이 조심스레 침대 시트를 걷어냈을 때 비좁은 화장실 안에 어두운 색의 침낭 하나가 가로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침낭은 불룩하게 솟아 있었고 안에 무언가가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워터 경관이 조심스럽게 침낭의 지퍼를 내렸을 때 참혹하고 섬뜩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죠. 침낭 안에는 한 젊은 남성이 누워 있었고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난 지 꽤 오랜 시간이 흐른 상태였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진공 비닐봉지가 쓰여져 있었고 뒤통수에는 둔기에 맞은 흔적이 뚜렷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해를 가한 끔찍한 사건임이 명백했죠. 곧바로 워터 경관은 상황실의 현장 상황을 보고하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몇 분 후 여러 명의 경관과 법의학 전문가들이 연이어 현장에 도착했고 오두막 주변에 폴리스 라인을 치고 본격적인 현장 감식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는 20세도 채 되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고 두 손 역시 테이프로 결박되어 있었죠. 머리에 씌워진 진공 봉지 안에는 약간의 토사물이 남아 있었는데 이는 봉지가 씌워졌을 당시 그가 아직 숨을 거두지 않았음을 의미했습니다. 피해자 뒤통수의 둔기상흔은 망치 같은 도구에 의해 생긴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더욱 기괴한 것은 그의 팔에 I love, failure 라는 두 단어가 적혀 있었다는 점입니다. 글씨가 적힌 위치와 방향으로 보아 이는 그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쓴 것이 분명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범행 도구나 글씨를 쓴 펜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건 현장은 마치 어떤 의식적인 행위가 치러진 것처럼 기괴해 보였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피해자의 신체적 특징을 통해 한 명의 실종자와 신원을 대조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18세의 고등학생 매튜 실리먼이었습니다. 매튜의 실종 신고는 추수감사절 전날 그의 어머니에 의해 접수된 상태였죠. 즉 그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기 일주일 전의 일이었습니다. 약 2시간 후 매튜의 부모님은 피해자가 며칠 전 실종된 자신들의 아들이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매튜의 어머니 베티는 비통함에 빠져 혼자 힘으로 서 있기도 힘들 정도였죠. 베티의 감정이 조금 진정된 후 워터 경관은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베티는 아들이 외향적이고 친절하며 똑똑한 아이였고 평범한 일상의 활력소였다고 말했습니다. 매튜는 에이펙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지역교회의 청년단체와 학교 활동에 항상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무려 31개의 공로 배지를 보유한 이글 스카우트 대원이었습니다. 이는 보이스카우트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로 전체 스카우트 대원의 약 4%만이 얻을 수 있는 자랑스러운 칭호였습니다. 하지만 이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기 전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는 남몰래 우울함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매튜는 항상 조금 침울해 보였다고 합니다. 재작년 봄, 매튜는 어머니에게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꿈을 꿨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학교 상담교사와도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상담했고 홀리힐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죠. 그때부터 그는 평소와 다른 스타일의 옷을 입어보려 했고 귀를 뚫었으며 술과 담배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머리를 맑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베티의 말에 따르면 매튜는 주변에 친구가 많았고 최근에는 다시 밝은 아이가 되어 더 이상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는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베티는 매튜에게 미셸이라는 이름에 다정하게 지내던 여자친구가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음 날 매튜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의 뒤통수에는 둔기에 맞은 상처가 있었고 목에는 끈에 졸린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체내에서는 항우울제 성분인 암페타몬이 과다하게 검출되었지만 매튜의 직접적인 사인은 질식이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순간에 대체 어떤 끔찍한 일을 겪었을지 짐작조차 하기 어려웠죠. 이와 동시에 경찰은 매튜의 여자친구인 미셸 리퍼트를 찾아냈습니다. 미셸은 매튜의 동급생으로 금발의 푸른 눈을 가진 매우 아름답고 인기 있는 여학생이었죠. 워터 경관은 미셸에게 매튜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시작할 때 매튜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비밀로 했습니다. 미셸은 자신이 예술 전공이라 패션과 옷차림에 관심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이 공통점 덕분에 매튜와 대화가 잘 통했고 점차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된 것 같다고 했죠. 하지만 미셸은 얼마 전 매튜와 다툰 적이 있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매튜가 알레그라라는 다른 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기 때문이었죠. 알레그라는 에이펙스 고등학교 학교에서 유명한 퀸카였고 많은 남학생들의 이상형이었습니다. 미셸은 덧붙여 알레그라에게 라이언 헤어라는 남자친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언과 매튜는 친한 친구 사이였으며 라이언은 학교 내 작은 소집단의 리더격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구하기 힘든 술이나 금지된 약물 같은 것들을 몰래 구해올 수 있어서 학생들 사이에서 추앙받았죠. 미셸과 매튜도 라이언이 주최하는 파티에 자주 함께 참석하곤 했습니다. 미셸은 매튜와 알레그라의 관계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눈치챘고 동시에 두 사람에 대한 소문도 듣게 되었죠. 미셸이 매튜와 알레그라가 주고받은 은밀한 문자를 보게 되었을 때 매튜는 결국 알레그라를 따로 만났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미셸은 이 일로 몹시 분노했고 매튜와 크게 다투게 되었죠. 미셸은 이어 며칠 동안 매튜를 보지 못했다며 워터 경관에게 혹시 매튜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워터 경관은 미셸이 질문에 대답할 때 숨김이 없었고 경찰과 눈을 마주치는 것도 피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녀가 이 사건과 무관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셸에게 매튜의 사망 소식을 조심스럽게 전했죠.
경찰서에 올 때만 해도 미셸은 매튜가 무슨 나쁜 일에 휘말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그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미셸은 비보를 듣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죠. 이어서 워터 경관은 미셸에게 매튜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 언제인지 물었습니다. 미셸은 추수감사절 전날, 즉 11월 26일 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은 매튜가 먼저 만나자고 불러낸 날이었죠. 미셸은 매튜가 자신에게 깜짝 이벤트를 해줄 것이라 내심 기대했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의 약속 장소는 인적이 드문 외진 주차장이었습니다. 미셸이 먼저 도착해 잠시 기다리고 있자 매튜가 어떤 차를 타고 주차장으로 나타났죠. 그는 미셸의 차에 올라타서 한동안 어디론가 떠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자세히 말할 수 없다고 했지만 매튜가 무언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죠. 매튜는 미셸에게 키스하고 그녀의 손에 사랑해라고 적어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매튜는 자신이 타고 왔던 차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미셸은 그 차에 다른 사람들이 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운전석에는 알레그라가, 조수석에는 라이언이 앉아 있었고 뒷좌석에는 매튜의 또 다른 절친한 친구들인 아딜 쾅과 드류쇼가 타고 있었습니다. 아딜은 매튜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이었죠.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가 착하고 정직한 아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는 조금 내성적이었고 왠지 모르게 자신감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반면 드류의 성격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재미있고 유머러스한 사람이었고 누구와도 말을 잘 통했죠. 비록 성적은 평범했지만 학생들에게는 인기가 매우 많았습니다. 미셸의 진술에 따르면 매튜는 실종 직전에 바로 이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4사람이 매튜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거나 심지어 매튜의 안타까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죠. 경찰은 가장 먼저 알레그라를 불러 신문했습니다. 그들은 알레그라에게도 매튜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당장 알리지는 않았죠. 워터 경관이 매튜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고 묻자 알레그라는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워터 경관은 자신이 경찰 생활을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니 제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죠. 거짓말은 금방 티가 나기 마련이니까요. 저는 정말 그쪽으로는 아무것도 몰라요. 알레그라는 미셸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훨씬 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워터 경관이 매튜와의 관계에 대해 묻자 그녀는 매튜와 확실히 친밀한 관계였다고 마지못해 털어놓았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2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알레그라는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한 사설기관으로 보내져 치료를 받았고 좁은 방에 갇혀 지내야만 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기간 동안 그녀를 가장 많이 찾아온 사람이 바로 매튜였습니다. 매튜 역시 비슷한 치료 경험을 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작은 방에 갇혀 지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매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알레그라를 끊임없이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고 그녀는 이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2사람의 관계는 점점 가까워져 결국 친구 이상의 선을 넘게 되었죠. 얼마 후 알레그라는 상태가 호전되어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이 일을 둘만의 비밀로 간직하고 싶었지만 매튜가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인 아딜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고 말았죠. 그리고 아딜 역시 입이 무겁지 못했고 곧 이 일은 전교생이 다 아는 공공연한 소문이 되어버렸습니다. 라이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극도로 분노했죠. 그는 알레그라와 매튜가 자신을 철저히 배신했다고 생각했고 이 일로 학교에서 체면이 깎여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게 되었다며 분개했습니다. 알레그라의 진술은 자연스럽게 라이언에 대한 의심을 증폭시켰습니다. 이어서 경찰은 라이언을 찾아내어 그가 매튜와 갈등이 있었는지 물었죠. 라이언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매튜를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원래 사이가 좋았지만 나중에 매튜와 자신의 여자친구에 대한 소문이 학교에서 퍼지면서 매튜에게 다소 실망하게 된 것은 사실이라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좋은 친구였고 오히려 자신은 계속해서 매튜를 보호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라이언은 자신이 매튜를 보호해야만 했던 충격적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지인 중 한 명이 매튜의 일을 전해 듣고 불같이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로저 폴라드로 라이언에게 금지된 물건들을 공급해주는 윗선이었죠.
평소에 라이언은 그를 대신해 잔심부름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라이언과 로저는 일종의 협력 관계였지만 라이언은 개인적으로 로저를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로저는 이 배신 사건으로 인해 라이언의 체면이 바닥에 떨어지고 예전의 위상을 잃게 될 것이라고 여겼죠. 그래서 로저는 라이언에게 매튜를 처리하라고 지시했고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직접 손을 쓰겠다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라이언은 로저가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놈이며 그가 정말로 이를 낼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매튜의 안전을 위해 로저의 계획을 매튜에게 미리 알려주었다는 것이죠. 워터 경관이 라이언에게 로저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고 묻자 라이언은 로저가 항상 신출귀몰해서 매번 로저가 자신을 찾아올 뿐 자신은 그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만약 라이언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로저라는 인물이 매우 유력한 용의자가 되는 셈이었죠. 이에 따라 경찰은 즉각 로저를 추적하기 시작했지만 이는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경찰은 전혀 예상치 못한 수사 방향에서 결정적인 돌파구를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최초의 익명 전화를 집요하게 추적하여 전화를 건 사람을 마침내 찾아내는데 그 제보자는 바로 매튜의 또 다른 친구 드류의 할머니 낸시였습니다. 낸시는 경찰에게 평소 밝았던 손자 드류가 어느 날 갑자기 우울한 표정으로 자신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어떤 친구가 끔찍한 사건 현장에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 친구도 유죄가 되는 건가요? 낸시는 사태가 심각함을 직감했죠. 손자가 말한 그 친구가 다름 아닌 드류 본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기 때문입니다. 낸시가 계속해서 캐묻자 드류는 매튜가 그 오두막에서 변을 당했을지도 모른다고 머뭇거리며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낸시가 황급히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던 것입니다. 이후 경찰은 드류를 찾아냈고 신문은 브라운 경관이 맡았습니다. 브라운 경관은 드류에게 매튜에 대해 더 알고 있는 정보가 있는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드류는 약간 움츠러들며 자신은 할머니에게 그냥 농담을 한 것뿐인데 할머니가 그걸 진짜로 믿을 줄 몰랐다며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드류의 이러한 얄팍한 변명은 경찰을 납득시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농담은 실제 현장의 사실과 완벽하게 일치했고 매튜는 정말로 그 오두막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으니까요. 브라운 경관은 드류가 사건의 전말을 스스로 털어놓기를 바랐습니다. 낸시의 진술로 미루어 볼 때 드류가 주동자가 아닐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죠. 드류 입장에서는 진실을 숨기는 것보다 솔직하게 실토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드류는 오랫동안 무거운 침묵을 지키다가 마침내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쏟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추수감사절 전날 라이언, 알레그라, 아딜, 드류, 그리고 매튜는 그들의 아지트인 창고에 모두 모였습니다. 라이언은 친구들에게 자신은 매튜와 알레그라의 일에 대해 크게 마음에 담아두진 않지만 로저는 매튜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튜가 현재 큰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겁을 주었습니다. 라이언의 계획은 이 상황을 자신이 직접 주도적으로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영화처럼 가짜 살인극을 꾸며 그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한 뒤 로저에게 넘기고 매튜를 다른 곳에 잠시 피신시킬 생각이었습니다. 어차피 그들은 곧 졸업할 때니 시간이 지나면 이 일도 자연스럽게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것이 매튜가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모두를 설득했습니다. 라이언의 제안을 들은 드류를 포함한 친구들은 모두 자신들이 친구 매튜를 돕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순진하게 믿어버렸습니다. 매튜는 계획을 실행하기 전 마지막으로 여자친구 미셸을 한번 만나기로 결정했죠. 이는 앞서 미셸이 진술했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이후 5사람은 문제의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라이언은 이 오두막이 절대적으로 안전하며 로저가 이곳을 절대 찾지 못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죠. 매튜는 오두막에서 며칠을 꼬박 지냈고 친구들은 매일 그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 가짜 살인극을 준비하기 위해 비디오 카메라, 테이프, 망치, 침낭 등의 물건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운명의 11월 30일은 계획을 실행하는 날이었습니다. 매튜는 이것이 모두 가짜 연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조금 긴장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알레그라가 타로 카드를 꺼내 그의 점을 쳐주었는데 소름 돋게도 첫 번째로 뽑힌 카드가
바로 사신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매튜는 안절부절하며 극도로 불안해했죠.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라이언은 드류에게 야구 방망이 하나를 쥐어주며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만약 매튜가 중간에 겁을 먹고 도망치려 한다면 네가 반드시 물리적으로 막아야 해. 여기 떠나는 건 매튜에게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니까. 영상을 더욱 리얼하게 만들기 위해 라이언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망치로 매튜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매튜는 여전히 라이언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에 고통을 참아가며 연기에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매튜가 머리를 다쳐 피를 흘리는 것을 본 드류는 상황이 뭔가 통제불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느꼈고 두려움에 집에 가겠다고 나섰죠. 결국 알레그라가 차를 운전해 그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드류는 자신이 떠날 때만 해도 매튜가 확실히 살아있었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떠난 그 이후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맹세했죠. 브라운 경관은 드류에게 로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드류의 설명은 라이언이 했던 말과 비슷했지만 그 역시 로저라는 사람을 직접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이어서 경찰은 그 소집단의 마지막 멤버인 아딜 칸을 찾아냈습니다. 브라운 경관은 아딜에게 압박을 가했죠. 다른 친구들은 이미 자신들이 아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털어놓았다. 우리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진실을 파악하고 있으니 너도 다른 친구들처럼 숨기지 말고 아는 것을 말해라. 아딜은 자신이 매튜의 가장 가까운 베스트 프렌드이며 라이언의 제안이 매튜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하고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고 의심치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또한 다른 친구들처럼 문제의 로저를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며 심지어 그는 로저라는 인물이 실존하기나 하는 것인지 속으로 의심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튜를 구하기 위해서였든 혹은 자신도 매튜와 똑같은 비극적인 운명에 처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든 그는 결국 라이언의 섬뜩한 계획에 동참하기로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아딜은 브라운 경관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죠. 자신과 라이언 그리고 알레그라가 사전에 치밀하게 오두막 앞에 깊은 구덩이를 파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드류를 데려다주고 오두막으로 다시 돌아온 알레그라는 숨겨둔 몇 병의 신경 안정제를 꺼내어 매튜가 한눈을 파는 사이 그의 술잔에 몰래 털어놓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술을 들이킨 매튜는 얼마 지나지 않아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라이언은 매튜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계속해서 대화를 시도했고 마침내 매튜가 완전히 의식을 잃고 구토를 시작할 때까지 집요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런 다음 라이언은 준비해둔 테이프로 매튜의 입을 단단히 막아버렸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진공 비닐봉지를 매튜의 머리에 씌운 뒤 케이블 타이로 빈틈없이 조여버렸죠. 바로 이 끔찍한 순간 가짜 살인극은 돌이킬 수 없는 진짜 살인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알레그라는 당시 몹시 두려움에 떨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죠. 그녀는 심지어 매튜의 팔에 I love failure 라는 단어를 적어넣은 기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다른 쪽으로 유도해 혼선을 주려는 치밀한 속셈이었죠. 하필 그날은 굵은 비가 내렸고 이 비 때문에 미리 파놓았던 깊은 구덩이에는 물이 가득 차올라 피해자를 안매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임시 방편으로 매튜를 침낭에 넣어 화장실로 질질 끌어다 방치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아딜은 이 모든 끔찍한 과정을 자백하는 내내 매우 평온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경찰이 이미 사건의 전말을 다 꿰뚫고 있을 것이라 착각했죠. 하지만 사실 바로 이 아딜의 구체적인 자백 덕분에 경찰의 모든 사건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질 수 있었습니다. 2010년 9월 13일 이들 4명에 대한 재판이 웨이크 카운티 법원에서 차례로 열렸습니다. 멜라니 검사는 재판에서 날선 모두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검사는 라이언이 이 모든 참혹한 사건을 기획한 주모자라고 지적했죠. 라이언이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던 로저라는 마약상을 본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었으며 로저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라이언의 진짜 목적은 애초부터 거짓말을 동원해 매튜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라이언은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날 위기에 처하자 자신에게 이중인격이 있으며 끔찍한 로저가 바로 자신의 두 번째 인격인 척 연기하려고 얄팍한 시도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라이언의 계산된 연기에 불과했죠.
왜냐하면 실제 다중인격 환자는 외부에서 알려주지 않는 이상 대개 스스로 자신의 또 다른 인격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라이언은 처음부터 끝까지 친구들을 속이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반면 라이언의 변호사 로버트는 배심원단에게 이 사건이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고 방어했습니다. 그는 매튜가 평소 문제아였고 우울증 치료제 복용을 임의로 중단한 상태였으며 과거에도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시도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라이언은 그저 매튜가 극단적인 선택을 마칠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했을 뿐이라고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이미 검찰과 유죄 인정 합의를 마친 알레그라, 아들, 드류는 검찰 측 증인으로 직접 출석해 이 모든 것이 거짓임을 증언했습니다. 매튜의 어머니 역시 증인석에 서서 아들 매튜가 절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아이가 아니라고 피를 토하듯 증언했습니다. 9월 24일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치열한 공방을 모두 청취한 배심원단은 마침내 만장일치로 라이언 헤어의 1급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결국 그는 가석방의 기회가 영원히 박탈된 종신형을 선고받고 철창 신세를 지게 되었죠. 알레그라와 아딜은 재판 전 검찰과 유죄 인정 합의를 맺었고 최종적으로 2급 살인 혐의로 각각 징역 30년형 그리고 가석방 없이 최소 32년을 복역해야 하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드류 역시 검사와 유죄 인정 합의를 맺었으며 그의 뉘우치는 태도와 범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이 참작되어 최종적으로 45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매튜의 여자친구인 미셸은 사건에 전혀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났죠. 매튜의 어머니 베티와 아버지 벤은 법정에서 가슴 미어지는 피해자 진술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비상식적인 사건의 과정을 도저히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었죠. 아들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그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방관하고 막지 않았다니 부모로서는 억장이 무너질 노릇이었습니다. 어쩌면 라이언의 그 뻔뻔한 거짓말을 진심으로 믿었던 사람은 오직 매튜 단 한 사람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는 믿지 말아야 할 악마를 믿고 말았습니다. 비극적인 사건 이후 매튜의 가족은 아픈 기억이 남은 노스캐롤라이주를 영원히 떠나 플로리다주 포트 월턴 비치로 이사하여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댓글,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